안녕하세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1636년부터 1637년까지 조선은 전쟁의 화마가 덮쳤어요. 병자호란이 일어났거든요. 약 2개월 정도 전개된 전쟁이지만 조선에 끼친 피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조선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두 개의 큰 전쟁이 있어요. 하나가 외란이고 다른 한 개의 전쟁이 호란입니다. 외란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이 쳐들어왔던 거죠. 임진 외란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호란은 오랑캐 호자를 써서 오랑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여진족, 나중에 만주족으로 이름을 바꾸거든요. 이들이 쳐들어왔던 전쟁을 호란이라고 칭합니다. 자, 일단 호란과 관련해서 알려면 외란 이후의 정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아주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한반도가 이렇게 생기면 랴오동반도와 산동반도로 이렇게 중국이 둘러싸고 있죠. 당시 우리나라에는 조선이 있었고 중국에는 한족의 왕조였던 명나라가 있었어요. 조선을 일본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당시 명나라는 조선에 지원병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일본군과 싸웠던 내용들이 있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가 문제였어요. 명나라가 이 전쟁에서 뭐 엄청난 공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임진왜란이 참전하면서 국방비 이런 거를 많이 지출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지출하게 되면서 명나라가 임진왜란 이후에 급격하게 쇠락해지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당시에 만주 지역에는 여진족이 이 누라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여진 부족을 통합하게 되면서 명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여진족을 통합해서. 그 나라가 바로 후금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형세가 어땠냐면 명나라는 예전에는 강했지만 임진왜란 이후로는 엄청나게 쇠락해서 그냥 종이호랑이처럼 목숨이 끊어져가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후금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떠오르는 강한 나라로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이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을 끌어가던 당시의 임금이 광해군이었는데 광해군이 고민이 깊은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 명나라가 광해군한테 요청을 했거든요. 자, 우리가 너네 도와주러 갔다가 조선 도와주러 갔다가 이렇게 약해졌는데 지금 후금이랑 싸우게 되는 상황이 됐다. 우리도 너네 도와주러 갔으니까 조선도 명나라에 지원병을 보내라 라고 하는 요청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요청을 받은 광해군의 고민이 깊어진 거예요. 광해군은 임진왜란 시기에 임시조정을 이끌면서 직접 전쟁을 온몸으로 경험해 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했던 고민이 지금 명나라는 우리를 도와주러 왔던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도 도와주는 게 맞는 얘기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함부로 명나라에 지원병을 보내면 후금의 미움을 사서 후금이 다시 조선을 쳐들어올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광해군이 내린 결정은 강옥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명나라에 지원병을 보내요. 그러면 명나라를 선택한 건가요? 그건 아니었어요. 강옥립한테 이제 비밀스럽게 지령을 내려서 만약 후금의 군대에게 포위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우리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서 투항하라고 한 거죠. 우리도 이거 이렇게 전쟁을 너네랑 하고 싶진 않았는데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도와주러 왔었잖아. 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원병을 보내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항을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광해군은 명나라에도 지원병을 보내고 후금에 투항을 하면서 싸우지 않게 하면서 명나라 후금 사이에 중립을 지키는 정책을 펼쳤던 거죠. 이거를 중립외교라고 합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조선의 선비들이 있어요. 어떻게 감히 우리의 중국, 우리의 명나라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느냐고 하면서 광해군은 이걸 꼬투리 삼아서 끌어내리고 새로운 왕을 올리게 되죠. 자, 이렇게 왕이 교체되는 사건을 반정이라고 하는데 인조를 새로운 왕으로 올렸기 때문에 인조 반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왕위에 오른 인물이 바로 인조예요. 그럼 인조의 입장에선 여러분, 인조를 왕으로 올린 사람들이 원하는 건 어떤 외교 정세예요? 명나라에는 친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이 정치를 펼치는 걸 원했겠죠. 이거를 친명배금 정책이라고 합니다. 친명, 명에 친하고 금을 배척하는 배금 정책을 펼친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당시에 강세를 보이고 있었던 후금은 조선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게 되고 조선 이거 아주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두 차례 쳐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으로 쳐들어왔던 건 1627년에 정묘호란이었고요. 그런데 이때는 후금도 이 명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게 부담스러워서 굉장히 좀 빠른 시기에 화의가 체결이 됐어요. 화의가 체결이 되면서 이 후금이 형의 나라, 조선이 동생의 나라라고 하는 형제관계를 체결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후금의 세력이 점점점 강해져요. 나중에 홍타이지라고 하는 인물이 황제에 오르고 난 다음에는 후금의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이제 우리나라에 뭐를 요구하냐면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죠. 당시에 명나라가 아직 망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큰 나라로 명나라를 섬기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군신 관계를 새롭게 청나라랑 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명과의 의리를 저버리고 완전히 청을 선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선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게 나뉩니다. 결국에는 이 군신관계를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 승기를 가져가게 되면서 우리는 군신관계 요구를 거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만주족 청나라가 쳐들어왔던 게 병자호란이에요. 1636년부터 1637년까지 전개되었고요. 당시의 왕이었던 인조는 원래는 강화도로 가서 이 항전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강화도로 내려가기 전에 너무 빨리 청나라 군대가 내려오는 속도가 빠른 바람에 어디로 들어갔냐면 남한산성으로 들어갑니다. 남한산성에서 항전을 벌이다가 근데 거의 방어전이었어요. 방어전에서 중요한 건 물자잖아요. 이런 물자가 다 동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굉장히 굴욕적인 형태로 항복을 하게 되죠. 이 사건을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조선의 왕이었던 인조가 청나라의 황제, 당시에는 홍타이지였는데 홍타이지에게 삼전도에서 나아가서 완전히 신하가 행하는 예를 행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마를 막 땅에다가 이렇게 대면서 절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조선의 임금의 완전히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건을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조가 당했던 수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조선에 정말 힘없이 살아가고 있던 풀뿌리 백성들, 민초들이었죠. 당시에 인조가 이렇게 남한산성에서 항전을 하고 있을 때 청군이 이미 장악하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지역들이 있잖아요. 서울이나 한강 이북 지역, 서울 주변 지역 같은 곳들은 청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청나라 군인들은 뭐를 했냐면 조선인들에 대해서 포로 사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 포로들이 자신들의 재산이 되고 나중에 청나라 가서 노예로 쓸 수도 있고 첩으로 쓸 수도 있고 시장에 가서 팔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재산 확보에 막 총력을 기울이면서 사냥을 다닌 거예요. 이렇게 청나라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피로인이라고 부릅니다. 피로인과 관련된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죠. 이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기록에 따르면 최대 추산으로는 5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청나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끌려간 곳이 청나라 수도 심양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 심양에 어느 정도 얘기가 있냐면 심양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인데 그중에 대부분이 조선인 포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워낙에 많이 끌고 가니까 아주 삼엄한 감시 속에서 사람들을 뭐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몇 날 며칠이고 수천 리길을 걸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 과정 속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나왔겠죠. 도망치는 것도 녹록지가 않았던 게 당시에 청나라랑 조선이 약조를 체결한 게 있어요. 그 약조의 내용이 뭐였냐면 청나라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포로들을 끌고 가다가 포로들이 이 조선과 이 새롭게 생긴 청나라 사이에 후금에서 청으로 국호로 바뀌었다고 했죠. 청나라 사이에 국경선이 되는 곳이 바로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흐르는 강 압록강을 기점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포로들이 만약에 끌려가다가 이 압록강을 넘어가지 않고 다시 조선 땅으로 도망을 간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그 약조에 따르면 만약에 압록강을 건너서 청나라 땅을 한 번이라도 밟았던 조선인 포로가 다시 도망쳐서 조선으로 도망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조선 정부에서 이 포로들을 다시 잡아서 청나라로 돌려보내는 약조를 체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간절한 일은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탈출을 하는 거였겠죠. 압록강을 건너는 배에서요. 그냥 사람들이 익사할 것을 그냥 감내를 하고 계속해서 강가에 이제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익사한 사람들의 시체가 엄청 났다고 하죠. 나중에 청에서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에다가 울타리를 설치했대요. 조선인 포로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근데 너무 절망적이지 않아요? 내가 목숨을 걸고 도망을 치더라도 다시 조선 정부에서 이거를 다시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심지어는 도망가다가 청나라 군인에게 잡히게 되면 뒤꿈치가 잘리기까지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조선의 백성들은 왕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 컸을 거예요. 이 내 끌려간 가족들
너무 보고 싶고 이 사람들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끊이지 않게 되니까 인조는 심지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까지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백성의 부모가 되어 책임을 장차 누구에게 전가할 것인가, 이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머금고 오장이 애이는 듯하여 뜬 눈으로 밤을 새운다.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몸을 낮추고 가장 크게 사과를 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게 되죠. 근데 정말 실제 조선의 민초들이 겪었던 고통은 왕이 겪었던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 피로인들의 이동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조선인 포로들이 끌려갔던 주요한 시기가 1636년 12월부터 1637년 1월까지입니다. 이때 날씨 어때요? 겨울이니까 엄청나게 춥죠. 동사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고요. 심지어는 이 청나라 수도 한 심양까지 2달 넘게 계속해서 걸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오달째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을 보면 심양까지 60일 정도 걸리는데 옷을 한 번도 갈아입지 못했대요. 그 상황에서 걸어서 이동하고 겨울에 막 그 추운 시기에 행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또 잠자고 해야 하니까 온몸에 이가 들끓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여성들의 고통은 더욱더 배가 돼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쟁 중에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많았고요.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으로 너무나 정조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성폭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성범죄를 당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결한 여성들도 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자결하려고 바닷물에 빠져드는 여인들이 너무 많아서 여인들의 머릿수건이 바닷물에 너무 많이 떠 있어서 얘가 그냥 강물에 바닷물에 흘러다니는 낙엽처럼 보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성들 중에 아이가 있는 여성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청군에서는 사실 청나라 군인들이 혈안이 돼서 포로로 끌고 갔던 게 조선의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들이었거든요. 여자가 중요한 거지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는 죽이거나 버리고 여자만 데려가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여성들이 청나라 군인들의 첩으로 끌려갔어요. 그럼 본국에도 본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처는 첩을 좋아할 리가 없으니까 너무 시기 질투가 심해가지고 이 조선에서 끌려온 여성들, 자신의 남편의 첩이 된 여성들한테 뜨거운 물을 붓는다던가 심각하게 고문을 해서 청나라에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당시에 청나라 황제가 조선에게 끌려온 여성에게 투기가 심해서 이렇게 험한 짓을 하는 사람은 처형을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명을 내릴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가장 슬프게 생각을 하는 거는요, 정말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다시 조선으로 도망쳐서 살아온 여성들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도 고통스러운 삶이 이어졌거든요. 양반, 그러니까 사대부 가문 여성들은 분명히 포로 생활 중에 정조를 잃었을 거라는 의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들의 시가에서는 그 여성들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정조를 잃었으니까 며느리의 아내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조정에다가 시댁에서 남편이나 혹은 시부모님이 공식적으로 이혼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조선 조정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일이었지만 여러 차례의 논란 끝에 결국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이혼을 공식적으로 허가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런 포로들, 너무나 열악하게 살아가고 있던 포로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든 거를 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끌려갔던 소현세자와 그의 부인 세자빈 강씨였죠.